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과거에 보여드린 화면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8월 16일 당잠사 화면인데요. 당잠사가 생각하는 투자의 정목, 그때 덕목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소식을 더 많이 접하려는 것보다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영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투자로 연결해 나갈 실행력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채팅창에 그때 이제 댓글로 남겨주신 글이 또 눈에 띄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에 인내를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다는 코멘트였습니다. 참여 감사드리고요. 오늘장 시장을 보면서 인내가 정말 절실한 시장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객관적인 방법론으로 그 미래의 가치를 끌어와서 시장을 바라본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추정과 추측의 영역이지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가치 평가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과 함께 그 수치의 너머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은 좀 준비해봤습니다. 온앵커는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는구나라고 사고의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나의 참고 정도의 흐름으로 오늘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 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는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장의 차익의 빌미를 찾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연 이틀 2% 넘는 약세를 흐름 보인 점 정말 아쉽긴 했습니다.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고 특히 금리는 성장주에 부담이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해서 해석하는 분위기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점검해드린 내용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발작할 정도의 악재인가? 사실 신선도 측면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을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하나 그 이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시장에 대해서 빌미를 찾았다고 보는 것인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그 주변 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의 사인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아직까지 발작 수준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경기 침체가 됐을 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에는 이 정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호한 채권과 부실 채권의 그 가격 차이인데요. 통상 부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회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채권은 팔아야 하기 때문에 사주세요라는 관점에서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경기의 시각이 더욱더 나빠질수록 이 부실 채권은 더 많은 돈을, 웃돈을 얹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가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밤의 흐름 보시죠. 현재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미리 좀 예고하는 선행지표격으로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의 흐름. 역전 수준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의 미국채, 이 금리의 차이인데요. 여전히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간밤 오히려 조금 더 그 견조한 상승세로 약간 고개를 트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지표의 수준도 괜찮았거든요.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하는 국가활동지수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월에 마이너스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상도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만 발표된 수치는 오히려 플러스 전환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부분 포착이 됐습니다.
또한 소비자 심리지수도 반등을 했는데요. 무려 4개월 만에 반등을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이렇게 좀 망가진 모습에서 소폭의 반등세에 반가웠습니다. 물가 정점 통과 기대감으로 해석할 만한 지표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물가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느 정도의 이 피크 흐름은 나온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 보시면 소비 지출 전망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시장에서 부각된 악재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유럽 문제입니다. 사실은 유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뭐 지속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잠시 후에 세부 내용들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 잭슨홀 미팅 주 후반에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월요일 개장되고 나서 이 부분이 아마 반영될 텐데 그를 앞두고 지금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긴축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 어제까지도 체크해드렸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긴축에 대한 그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매파적인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안 좋은 단어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계열의 보도가 지금 월가에서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투자 심리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이제 상수로 볼 부분이죠. 글로벌 경기의 둔화세는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좀 불안한 흐름도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유럽 상황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안정 시점도 좀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던 기대가 지금 희망이 물거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마인드맵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상시화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슈를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유럽 가스 가격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천연가스가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전쟁 리스크가 부과됐을 때 그 시점으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슈는 이겁니다. 지난 22일에 당잠사에서 말씀드린 내용, 러시아에서 가스관 또 밸브를 잠근다고 하고 8월 말에 3일 동안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를 한 데에 따라서 사실은 이 가격은 지금 당장 폐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또다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폐쇄할지 모른다. 그런데 겨울에 난방 수요는 더 많이 필요한데 어떡하지라는 그 겨울의 수요에 대한 우려감까지 끌어다가 반영을 시킨 것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지금 전기 에너지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 주민들을 정말 그 체감이 극심하다는 부분 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8평짜리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도 지금 한 달에 전기요금이 지난달에 200만 원을 넘었다고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공장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1억 원 정도 한 달 전기세가 나왔다면 이제는 수십억 원의 전기세가 한 달마다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공장 가동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으로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감지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시장은 좀 우려감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계속 좀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시티그룹에서 영국 내년에 1월 물가 상승률 18%로 정점을 찍을 거라는 그런 관측치를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47년 만에 최고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물가 급등 속에서 에너지 요금은 지금 표준 가구 기준 현재는 연 3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920만 원까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빌 가격이 정말 무섭습니다. 에너지 요금이 전망치가 좀 나왔는데요. 다음 달 1월과 4월 수치 정말 믿기 어려운 정도의 관측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최대 항만 파업 소식인데 계속 영국에서 곳곳에서 지금 파업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신경 쓰이는 요소이긴 합니다. 시장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 지표도 슬슬 이제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쇼크 수준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만 시장이 좀 싫어하는 그 심리를 자극할 만한 그 요소가 눈에 띕니다. 사우디에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에 따라서
감산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금 증산에도 모자랄 판에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에 시장은 좀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고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산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표면적인 이유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더 많이 떨어지기를 원치는 않을 겁니다. 일단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유가의 분봉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좀 하락 안정세를 찾아가려다가 그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와서 하락 안정세를 찾아가려다가 이 소식으로 인해서 발작 수준으로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0를 간밤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9월 FOMC 전망치도 부담스럽게 간밤 좀 역전이 됐습니다. 50bp 금리 인상의 베팅 수치가 과반 이상이었는데 이 부분이 역전되면서 75bp 베팅 수치가 조금 더 우세하게 간밤 잡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제 환율이죠. 계속해서 이제 CME 패드워치를 통해서 앞으로 긴축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고 나타나는 그런 점이 이어진다면 달러의 강세를 촉발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1997년 이후 달러의 상승폭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지금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지금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유로화 가치도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달러화 가치는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만 유로화 가치가 경기 상황이 우려되면서 약세로 전환되면서 1대1 패러티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20년 만에 유로화 가치는 최저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고민되는 포인트, 바로 중국입니다. 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도 기습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는데 이번에도 또 예상치 못하게 기습적인 금리 인하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대출 우대금리 1년물과 5년물 모두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골로 인하했다라는 점, 이것은 중국의 위엔화의 약세를 가속할 만한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상대적인 가치를 가장 많이 눈치를 보는 게 원화의 가치는 달러가 쥐고 있습니다. 달러의 흐름과 유로화의 가치 그리고 중국화, 위엔화의 가치가 같이 따라붙는데 이 세 가지 모두 향하는 것은 원화의 약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그 상황보다도 위엔화의 가치가 더해지면서 원화의 가치 약세가 더 크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율 방어가 참 약한 모습, 그 국가의 타격이 간밤 더 크게 나왔습니다. MSCI 국가 추종 지수를 쭉 정리해봤는데요. 중국만 플러스네요. 인민은행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오히려 이제 방어된 측면에 중국의 플러스가 좀 나왔습니다. 매수세가 모였는데 오히려 그것에 이제 역으로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가 모이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 MSCI 한국 추종지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선물지수가 0.8%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시장 하락 출발 예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로와 패러티가 붕괴되면서 그와 연관된 유럽 국가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다라는 점, 당분간 우리 시장도 글로벌 증시도 환율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무역 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중국 상황 때문에 이 원화의 가치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무역 수지마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원화 하락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처음 좀 나오고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했는데 점점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원자재를 다 수입을 해와야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자 그런 부분들이 무역 수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는 새로운 악재는 아닙니다. 다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 나가야 하는지가 이제 과제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무역 데이터 안에서 그래도 좀 투자의 연결고리를 찾아봤습니다. 헬스케어 수출입 통계 잠정치를 쭉 정리해봤는데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 다른 부분들은 연율 기준이나 이 월별 기준으로 다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만 임플란트는 그 전년 대비했을 때도 큰 폭의 플러스권을 나타냈고요. 전 월비했을 때도 4%의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 수치를 다 기입을 해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월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는데
바이오 시밀러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 월비 대비했을 때 22%의 플러스를 나타냈습니다. 수출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레포트를 좀 찾아봤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경기 둔화의 안전지대로 바이오를 꼽았습니다. 하반기에 바이오가 시장의 주도주로 등극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레포트였고요. 관련 투자의 아이디어로 주목하는 쪽은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최근 복귀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흐름에 좀 주목을 했고요. 바이오 시밀러 관련 기업이죠. 한미약품 경우에는 하반기에 모멘텀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보다 개별 기업의 그 파이프라인 임상 허가와 출시 모멘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체크해보고 관련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